자, 그래서 오늘 요 질문만 끝내면 끝나요. 다 끝나긴 하는데 풀어보셔서 아시지만 최근에 푸신 것 중에 아마 소설 파트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거기를 과제 밀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나한테 지금 안 보낸 사람 꽤 있는 것 같은데? 맞지? 하긴 그 직방향 보고 있는데. 아니 안 했지. 소설 시작도 안 했지. 거기 광장하고 원고지가 둘 다 어려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시고 저랑 오답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거기. 저 하나 했는데요. 하나 했어? 네. 그럼 다 안 했잖아요. 2개 해야 되니까. 아니 일주일에 2개 하는 게 어려워 지금? 진짜 얼마 안 준 건데. 그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셔서 소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요거 문제를 학교에서 풀었다며요. 그죠? 문제를 풀어서 여기는 안 어려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해 놓기도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앞에 맨 앞에 있는 체전부터 봅시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라 이렇게 되죠. 한여름 체전에다 써봐. 거기다가 얘는 뭘 알려준다 그래? 시간 배경하고 공간 배경이죠. 체전이 뭐야? 체전이? 채소밭이라는 뜻이 한자죠. 한자어. 채소밭입니다. 그러면 장소와 뭐가 드러나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 보아라 이렇게 씁니다. 보아라. 이걸 명령형 종결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가 보아라가 몇 번 나와요? 밑에 가면 가 보아라 여기도 있죠. 맨 끝에 가면 가 보아라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그럼 가서 뭘 보라는 거야? 가서 보라는 게 뭐야? 옥수수랑 가지랑 고추랑 오이랑 토란이랑 호박을 보라는 거죠? 그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수업 들었다며 이거. 네. 그럼 가서 뭘 보라고 그랬냐고. 채소가 보라는 게 주제야 그러면? 맞지 않아요? 아니야. 그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채소밭에 가서 뭘 보라는 거야? 두 가지 보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이거 언제 수업했는데? 됐어요. 거의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그랬다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해. 알았어. 자 그럼 봐서 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와 가지와 고추와 오이와 토라 그리고 울타리에 덤불을 넌출 사이로. 넌출이 뭐예요? 넝쿨이죠? 얘네들이 다 무슨 식물이야? 얘네들이 다 무슨 식물이야?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는 애들이야. 그치? 얘들? 그러니까 우리 현대시에서 잘 들어.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가지가 뻗거나 줄기가 뻗어나간다는 건 뭘 상징해? 갑자기? 의지라고? 자,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보실 때 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로 자연물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지 봐야 돼. 이 작품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니 사람 얘기하는 거니? 이건 자연이야. 그럼 가지가 이렇게 자란다는 건 이건 자연에 대한 얘기야. 그럼 가지가 자란다는 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 생명력에 대한 얘기인 거야 대부분은. 그지? 그거를 자꾸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예요. 맨날 밑줄 긋고 주석 쓰고 이러니까 가지가 뻗어 그러면 막 의지 막 극복에 뭐 하는 거야.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야. 인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도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겠어요? 혹시나 여기에 외부가 나오더라도 대처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아. 그지? 그럼 니네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시가 사람 얘기하는 건지 자연 얘기하는 건지만 알면 된다고. 그럼 자연에 대한 얘기면 당연히 생명력에 대한 얘기고 이 사람이 가서 오 잘 자란다 이런 거 보고 뭐 한 거야? 그치 감탄한 거야 시가. 그죠? 그럼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속성? 생명력이라는 속성. 그지?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그죠? 네. 그런 거를 보고 감탄하고 예찬하는 시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시는. 네. 오케이? 이걸 제가 느낌의 시라고 불러요. 느낌의 시. 아, 내가 자연을 보고 아름다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력이 가진 무엇을 봤어요? 자연. 경이로움. 또 아, 자연의 생명력을 보고 느끼는 거야? 아름다움. 그치,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거. 경이로움이나 놀라움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런 걸 얘기하는 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봐봐. 여기 학교 필기에 보면 경험의 소중함을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럼 뭘 경험한 거야? 자연을 경험한 거야 그냥. 이런 거는 복잡하게 보시면 돼 안 돼? 네. 그럼 함정에 빠지기 좋은 시야 이런 시는. 내 말이 아니?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냥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시야 이런 시는. 이해됐어? 반질반질 윤기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고박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열거법, 명탐법 이거 몰랐다. 뭐 별 다른 내용이 없다. 됐어? 밑에 내려와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그럼 여기서 범속하다는 게 뭐야? 범속의 뜻이 뭐니? 평범하고 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시에서는 없지. 그지? 그럼 여기서 범속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채소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럼 지극히는 뭘 강조한다고 봐야 돼? 아주 평범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다 이런 거야. 근데 그 일상적인 거 안에서 뭘 본 거야 이 사람은?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이 거예요. 타고났다는 게 자연 자체적인 걸 말해요. 이해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범속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고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이 받아서 아심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이 말.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건 뭐예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다른 말로 충족감이라고 선택지에 나와 있어, 그지? 충족감을 느낀 거다. 숨소리도 들릴세라 이렇게 생각. 이거는 뭐 다른 표현도 없는데 세라는 거기 학교 선생님이 일부러 적어주셔서 제가 적어놨어요. 고어체 쉐라. 쉐라는 현대어로 해석하면 뭐야? 군화로 보시면 돼요. 군화. 숨소리도 들릴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돼? 그럼 숨소리가 들릴 것 같구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력이 아주 잘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가지나 이런 게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또 뭐 광합성을 해서 거기 걔 뭐니 그거 걔 뭐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그 뭐지? 이렇게 생긴 거 염록체 그죠? 선생님이 염록체에서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 원래 숨소리가 들릴 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법에 해당이 돼? 화류에 해당이 됩니다. 화류. 오케이? 나 화류는 원래 뭐 할 때 써? 무생물이 그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때 써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만큼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그냥 가지나 오이에서 뭘 느낀 거야?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런 표현 정도? 그래서 적적히 연영없나니 이 말은 얘네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또 하나 느낀 게 뭘까? 또 하나 느낀 게 뭐야? 그럼 생명력을 느껴서 끝? 자, 이 사람이 위와 아래에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썼어요. 그쵸? 잘 봐.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르다. 위에 거는 뭐니? 생명력을 가득 품고 있는 자연을 보라고 하는 거고 밑에는 다른 걸 보라고 했어요.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결, 그늘, 비, 햇볕은 뭘까? 그 자라나고 있는 채소를 둘러싼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는 뭘 보라는 걸까? 여기 제가 색깔을 쳐놨는데 목숨의 유혈과 목숨의 유혈이라는 게 지금 생명체가 자라는 걸 말해요. 그지? 목숨이 아주 열심히 자라는 걸 말하는 거고 천지와의 화합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옛날부터 시에 서정주 시인의 시였던 것 같은데 국화꽃이 자라기 위해서 뻐국새가 밤새 울었나 보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텐데 어떤 생명체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 그 생명체 혼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체 주변에 많은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해돼? 그걸 이 사람은 뭐라 불렀어요? 천지와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내가 얘를 왜 먼저 설명했냐면 디귿을 봐봐. 그럼 과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앞뒤를 연결하면 그런 뜻이야. 네가 스스로 혼자서 막 다 해냈어? 호박 혼자서 지 혼자 막 자라는 거야? 호박이 하나 자라면 뭐가 필요해?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호박이 자라면 이렇게 열심히 자랐어. 그치? 자랐으면 인간이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나 혼자 키운 거야? 아니. 환경과 아니야. 모든 것이 받쳐줘야 크는 거야. 혹시 그거 들었나 모르겠는데 요번에 저기 충청도가 강원도 쪽에 우박이 내렸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박이랑 이런데 다 맞은 거야. 우박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80%는 버린대요. 우박이 몇 시간이나 내렸을 것 같아요? 2시간도 안 내렸대요.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기상이변이 잠깐 일어났는데 호박이면 수박은 다 날아갔대요. 그냥.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작물 하나 키우기 힘든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과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만큼 자랐어. 그러면 뭐야? 이것에 뭐 해라? 충분히 만족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자라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쉽지 않아요. 비가 제때 안 내리면 그죠? 지금 좀 우박이 떨어져 버리면 야채 하나도 제대로 자라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쉽지 않다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줄 알라? 족할 줄 알라. 이 상황에 뭐 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좀 풀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충만한 것으로 족할 줄 알라. 한여름 제전에 가보아라. 나비가 오고 풍뎅이가 오고 잠자리가 오고 얘네가 뭐니? 리을에 나와 있는 뭐가 되겠어요? 많은 손님들이 되겠어요. 다 얘네가 다 뭐랑 관련있어? 이 채소가 자라는 과정에 관여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어야 뭐 되니? 자라는 거죠. 니네 벌만 없어도 어떻게 돼요? 모든 식물이 전멸한다고 하잖아. 알고 있니? 1벌만 없어도 식물이 전멸한다고 하잖아요. 자연은 굉장히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내가 뭔가 잘해서 농부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위대함인 거죠. 되네요? 많은 손님들이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걸 잘한 거다. 이게 의법이고 주변 환경과 뭐 되어 있다? 화합돼서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워 안 놀라워?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식물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 식물 자체에 들어있는 생명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니? 주변 환경과의 화합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오케이? 심지어 어떤 시는요, 중력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시도 있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지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력마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쓴 시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들 중에. 이거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극히 범숙한 것들에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아주 평범한 거지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충족함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나는 생명의 양상, 이 빛나는 생명의 양상은 좀 독특한 표현이죠. 생명 자체가 뭐니?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용어예요. 근데 그걸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뭐라 그래? 구체화 또는 뭐라 그래? 시각화라고도 합니다. 적어놓은 거기다가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라고도 해요. 한여름 제전에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자꾸 보라고 하는 거야. 되셨나요? 재수가 끝났고, 자 밑에 내려가 봅시다. 음지의 꽃이라는 시죠. 버섯을 비유한 단어고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참나무 때를 말합니다. 이 참나무가 뭐 된 상황이야?
그 밑에 세모 쳐져 있죠. 덜 먹다는 상황이에요. 그 실제로 버섯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소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기둥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뭐해? 드릴 가지고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서 거기다 뭐하니? 버섯 씨앗을 심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아시나요? 그걸 얘기한 거야. 난 이건 내 학교에서 은유법이라는데 나는 은유법에 동의가 안 되네 이거는. 이게 왜 은유법이야? 이건 의인법이죠. 그냥 의인법만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그냥 은유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야? 참나무 때라는 거니까 그치? 이러면 이거는 은유법은 아니고 참나무 때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아니 우리라는 말은 화자란 뜻이야. 그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나무가 화자인 거야. 참나무 때가. 이해돼? 참나무가 화자야. 이해되지? 그래서 의인하러 그런 게 맞아 이건 원래. 의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패스합시다. 자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식품으로 서 있는 땅.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나무 때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미 생명을 상실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썩어가고 있어요. 나무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폐역은 썩는다 이런 뜻이야. 썩어가는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계절 나왔네. 제가 체크 안 했는데 겨울을 네모쳐 놓으세요. 골짜기도 네모쳐 놓으세요. 아까 앞에 시도 뭐가 나왔지? 공간과 시간이 제시가 됐죠? 그래 안 그래? 이 시도 똑같죠? 공차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골짜기 네모, 겨울 네모, 그제? 그러면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든다. 자, 나무가 썩는데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껍데기가 다 날아가겠죠. 막 썩었으니까, 그치? 녹아내릴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상황이 좋니, 안 좋니? 그럼 바람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죠? 썩은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야. 이해돼?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 이게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참나무 안에 있던 씨가 어떻게 돼? 버섯을 피워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연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자연도 인간 얘기하는 거 아니? 자연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것도 자연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자연물은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해내요? 결국 씨앗을 틔워내고 그것을 결실을 만들어내죠. 이건 역시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뭘 느꼈다고 봐야 돼? 그치?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시라서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시라서 묶여 있습니다. 됐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순차적 관계인 거 이해돼? 파란색 글씨 봐봐. 순차적 관계.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참나무가 썩어야 되죠. 그지? 그리고 거기에 씨앗들이 뭐 해야 돼? 앉아서 싹을 틔워야 버섯이 태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연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조화를 통해서 결과를 내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력은 어떻게 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황홀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가 어디인 거야? 모든 것이 썩어가는 공간인 거야. 음지죠. 그럼 이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야? 말을 바꾸면 죽음 속에서 뭘 느끼는 거야? 생명을 느끼는 거야. 그럼 무슨 법이 돼? 역설이 되는 거죠. 반대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야.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모순되잖아. 그죠? 이해되시나요? 친절하지 않은 자에게서 친절함을 느끼는 거죠. 불친절한 자의 친절함. 뭐 이런 게 역설 아닌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죽음에서 느끼는 생명력.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꽃이요 그랬으니까 이게 영탄법입니다. 합격조사서에서 쓰는 거. 꽃이요.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무처럼. 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우린 누구야? 참나무대. 너는 버섯. 버섯이겠지 뭐. 버섯. 우리는 죽어. 그치? 우리가 썩어서 죽어야 버섯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자라죠. 무슨 말인지 아니? 생 소나무에서는 버섯이 나왔나? 그치? 소나무가 썩어야 버섯이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는 나는 죽을 테니까 그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는 뭐 해라? 열심히 자라나라. 어느 정도까지? 소나기처럼. 그냥 자라지 말고 어떻게 자라요? 두두둑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왜 역동적이야? 아 미치. 음성상. 피어나는 거. 정말 이렇게 주입식 교육 형태를 그대로 보여줄까요? 아니 상상해봐. 원래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버섯이 자랄 때?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자라야 소리가 나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야 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버섯이 참나무를 뚫고 막 묵 하고 자라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역동성을 보여준다. 됐니?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하나 동그라미 영탁법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 죽은 참나무 떼에서 막 버섯이 자라는 걸 보고 작가가 뭘 느꼈다?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 예찬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무리 2를 가봅시다. 오 버섯이요. 희한 거야. 낙고 감탄사니? 오 버섯이요.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이나 골짜기는 떠도는 바람은 그렇죠. 참나무 때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죠. 근데 뭐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엽이나 바람이라는 말은 낙엽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람은 뭐야? 깎아내는 거죠. 풍화작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아시나요? 시련을 상징합니다. 원래 바람은. 그지? 그럼 어떤 시련이나 어떤 죽음으로도 우리를 뭐 할 수가 없어?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는데 누가 덮었어요? 버섯이 덮었다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버섯이 참나무를 완전히 다 덮음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를 덮어줬다라는 거. 여기서 덮어줬다라는 건 글쎄 뭐그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지? 이제 어울려 살아간다. 오케이? 죽음을 뭐했다? 극복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나무는 죽지만 누구는 사는 거야? 버섯이 사는 거니까, 그치? 그럼 같이 사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해되니? 자, 여기가 원래 나무 썩은 공간이었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버섯 군락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나? 그런 거니까 강인한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고 그걸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웠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제가 문제 있는 내용들을 대충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필기를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면 좀 외우세요. 제가 현대시는 좀 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고 소설 하나 봅시다. 쓰러지는 빛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소설은 딱히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 이거 끝나겠다. 자, 밤이 깊어지면 이게 됩니다. 이것도 시간적 배경 나왔죠? 시장 안에, 시장은 공간적 배경. 필기 빨리 하셔요.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에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두고 팔던 상인들이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란 말은 저만큼하고 다릅니다. 이를 썼을 때는 좀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서 가까이 서서 흔들리는 버드 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밤에 그 리어카에 불 달고 이렇게 일렬형대로 쭉 가는 거야. 그지? 이거는 카바이트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난간에 무슨 꽃등불을 달아놨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왜 아름답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있는 장면이야? 퇴근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또 하나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이 동네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요요하다라는 말은 생기와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는 모습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니네도 학원 끝나면 알죠? 니네 여기 끝나면 여기 밑에서 막 뛰어다니지 애들. 아니에요? 우리 집 근처에도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끝나면 애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막 뛰어다녀요 애들이. 기분이 좋은 거지. 지네도 학원 끝났으니까. 그래 안 그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에 갈 때만큼 애들이 살아있더라고요. 수업 때는 죽어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집에 막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 보면 아유 그렇게 애들은 역시 저렇게 커야 되는데 싶을 때도 있는데 애들이 막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막 그죠? 불 달려있는 그 리어카들이 집으로 쫙 들어가는 걸 보면 아름답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지구법이 그죠? 근데 여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 더 있어. 뭐야?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염려를 잘 안 한대. 이제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동네는. 그 대부분 우리 엄마를 알고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동네 사람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아름답죠 이 동네는. 그리고 엄마한테 뭐가 있어요? 별명이 하나 있죠. 벽오동집 아주머니라는 별명. 이 친밀감이 있어야 친해야 별명 부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동네니 그치?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요 풍경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장면하고 뒤에 장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자 이게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 거기다가 우리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오동나무죠. 오동나무니까 우리 집에서 날아가 오동나무 씨앗이 앞뒤집에 싹이 나고 여기 저기로 뭐 퍼져나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속으로 1인칭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되게 뭐가 있는 말이야? 친밀감이 있는 말이죠. 그죠?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나도 이 동네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 호사란 말은 호화롭고 사치롭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호화롭다, 사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뭐야? 뜻밖의 행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동네에 살게 된 건 나한테는 뭐야? 되게 좋은 거였습니다. 운이었습니다. 그지? 제가 좋은 동네를 만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얘기하니? 이 동네에 와서 살게 된 과정을 얘기해 주죠. 그죠? 아버지랑 어머니가 혼인하시고 작천에 친정 어머니를 남겨둔 채 신행 후에 그 신혼여행이며 전주로 돌아와서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천배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 전주에 있는 어디 시장 근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뭐 했어요? 애들 다 키우고 잘 사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 집안의 안식처처럼 전혀. 그래서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동네 뒤쪽에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들려져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앞쪽에 흰모래 둥근 자갈밭에 시냇물이 쫙 흐르고 시장에서 가깝고 그죠? 한적하고 비난한 가난하지만 한적한 동네. 그치? 동네였을 것이다. 지금은 꽤 많은 집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많이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추측이지, 그치? 실제 자기가 경험한 건 뒤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이 동네를 되게 예쁘게 그렸잖아. 얘랑 대조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요? 네, 여기에요, 여기. 이사가기로 된 동네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그죠? 보시면, 우선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에 나 있는 데가 녹슬고 낡아서 녹이 쓴 철제였다. 잘 닫히지도 않는 문이에요. 마당은 거의 없고 뭐 마당도 있으나 마나요. 흙이 없고 뭐야? 다 뭘로 받아놨니? 시멘트로 다 덮어놨어요. 전에 있던 집은 오동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앞마당이 뭘로 돼 있겠어요? 흙으로 돼 있겠죠. 여기는 다 시멘트로 덮어놨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방은 또 어떻게 되죠?
조그맣 다다다다 붙어있어요. 심지어 어떤 방은 뭐 통풍도 안 돼요. 창문도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집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창문을 막아놓은 거. 그리고 가게 중심으로 뭐 양품점도 있고 주변에 다 가게가 잔뜩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앞에 얘기했던 풍경하고 이 풍경은 완전히 뭐 되는 풍경이야? 완전 반대되는 풍경을 그려놨어요. 그치? 그러니까 뭘 느끼겠어 이 사람들이. 전에 살던 집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집을 가니까 어때? 너무 싫은 거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되세요? 대조를 통해서 아마도 되게 새로 이사간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여기 설근 뒤 풍문화 피하지 않은 신용을 지은 집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 뭐 동네 보면 뭐 그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집을 꼼꼼하게 지은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뭐 서렁서렁 지은 집도 있을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6월이면 꽃을 쫙 피웁니다. 그것과 꽃이다. 이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언제 심은 나무야? 내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나무야. 지팡이만한 나무를 아버지가 구해와서 마당에 심으면서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왜 심은 거야? 뭘 기념하냐고? 그치? 내가 태어난 걸 기념해서 심은 나무인 거야. 나한테 특별한 나무죠? 날 위해서 심은 나무니까, 그치? 그 아버지 처음에 저게 잘할까 싶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키를 얻는다. 이거 누가 하신 말이겠어요? 아버지가 해준 얘기겠죠? 그죠? 그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잎사귀가 순수건만해져. 여름 되면 부채처럼 나붙이고 가을이 되면 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나무.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이런 걸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동네가 좋아 이 말이야. 그지? 동네란 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추억이 있어야죠. 이해돼요? 내가 살던 곳에는 나의 추억이 있죠. 내가 여기서 보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도 그때가 그리운 거거든요. 나의 추억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보게 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없어요? 초등학교 안 가봐요? 안 가보니? 다들 안 가보시나 보네. 그리운 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때 놀던 데, 어릴 때 추억이 있는데 이런 데는 좀 그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럼 오른쪽 위로 가봅시다. 또 하나 있어요. 이 동네를 기억나게 하는 거.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잎사귀가 뭐하는 소리? 서걱거리는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죠. 얘랑 반대되는 게 또 하나 있어. 어디 있니? 얘랑 반대되는 게 여기 밑에 가면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이사갈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갔더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이 있어요. 뭔가 부딪혀서 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쿵쿵 막 스피커 소리, 자동차 소리. 이제 활락가, 유행가, 그러니까 아주 막 술 먹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동네인 거지. 그래서 기존 집과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쓴 소설이에요. 이 정도면 세팅을 되게 잘한 소설인 것 같아요. 내가 볼게. 여자 작가라서 그런지 감각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 보면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는 누가 얘기하는 거니? 이는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엄마가 물어봐서 내가 대답한 거잖아. 그치? 서술자가 지금 말한 거야. 그치? 내 말을 내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그죠?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어떤 쪽에서 얘기했거든. 어머니는 고개가 무거웠고요. 걱정이 많으신 거죠. 왜 걱정이 많지? 엄마 걱정은 뭘까?
자, 내가 질문을 맞는지 봐봐. 영희기가 2년째 지금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새끼 붙을까 안 붙을까가 걱정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걱정하실까? 밑에 나와. 근거가 있어. 영희가 며칠 전에 왔죠? 그래 안 그래? 여기 보면 이거는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냥 그래요. 어머니가 눈을 들어 저기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구기는 산줄기를 보는데 산이 검고 깊어요. 배경은 뭘 나타내죠? 배경은 분위기나 암시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때 산이 검고 깊다는 건 영희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봅시다. 영희기가 2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안 좋다는 게 뭐가 안 좋은 거지? 얘는 한 재수 2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삼수까지 가면? 힘들겠죠. 그제?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아까 얘기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졌던 건 첫 번째는 뭐야? 우리 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 그치? 또 하나는 뭘까? 얘가 안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얘가 이사 날짜가 결정됐다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럼 아들이 뭘 걱정하는 거야? 집이 망해서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봐 엄마는 걱정인 거야. 그 말 이해돼? 엄마라면 그렇게 걱정할 거야. 그치? 이 새끼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엄마는 아이고 이런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을 텐데 집안일로 걱정까지 하면 어쩌나 이게 엄마 걱정일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설은요 앞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 없이 해석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가 있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제? 그래서 아마도 엄마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엄마 만들어 놓지 말고 상식적으로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고 뭐 그러면 참고적으로는 이런 걱정은 돼 안 돼? 아우 얘가 집 걱정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네. 그건 될까 안 될까? 그건 다 됩니다. 그죠? 아니 상식적인 엄마가 그러면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 아 우리 새끼 공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공부 잘해서 취업도 잘했으면 좋겠죠. 모든 부모가 다 똑같다. 그제? 그때 영희기는 말끝에 한숨 흑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자 근데 내가 누나잖아요. 그럼 누나도 어떠니 마음이? 불편하죠. 애가 불편해하는 거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이제 애가 미안해하는 거 보고 누나로서도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도 그 숨소리가 아직 내려가지 않는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했다고 해서 집이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적 묘사와 청각적인 걸 이용해서 집을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할게요.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크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나라든 참잘 이사하는 집이라고 해서 가서 구경을 갔던 모양이야. 근데 집을 보니까 어때? 미치겠는 거죠.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리가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 라는 안타까운 심리가 무엇에 비유되어 있어요? 잘못 날아든 참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목이 쓰러지는 빛이죠. 쓰러지는 빛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쓰러지는 빛은 가족의 몰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집이 점점점 어떻게 돼? 기울어지고 힘들어져 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빛은 아마도 이 앞에 있던 거기 그 리어카 빛에서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소설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점점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장사가 점점 안 됐을 것 같아 이 집은. 그지? 우리 사법고시 합격했을까?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자,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하나 볼게요. 정일선전이요. 정일선전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 기본적으로요, 옛날 소설 보실 때는 인물 이름 바뀌는 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 기본, 이게 쟁총형 가정사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야?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제일 그냥 호소스러운 얘기 같고 내가 보기에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겨요. 그치? 그래서 보통 누가 1순위예요? 본 부인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우선이야. 무조건 아들이야. 딸은 아무 의미 없어. 미안한데. 그 당시에는. 만약에 후처,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여자가 아들 낳으면 거기가 1순위로 올라서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은 아무 의미가 또 없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은 뭐 하려고 할까? 첫째 부인을 제거해야 돼요. 어떤 방식? 쫓겨나게 만들든 죽게 만들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근데 보통 보면 본처가 어때? 굉장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실수를 안 하니까. 그지? 그리고 남편도 첫째 부인을 제일 사랑해. 아주 화목한 가정이야. 그럼 첫째 부인을 없애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모함을 씌우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다른 남자랑 바람 폈다. 이게 1순위 그냥. 심지어 며느리가 바람 피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일 수 있어요. 법원에 안 가고 가정 내에서 죽일 수 있어요. 옛날 법에. 그지?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라크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저기 어디니? 뭐 히잡 쓰고 다니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는 딸내미가 아빠가 허락하지 않은 남자랑 뭐 이제 뭐 연애를 했다 그러면 죽여요. 오빠랑 둘이 가서. 오빠랑 아빠가 가가지고 딸내미 죽여요. 명예살인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럼 거기 보세요. 승상 정일선이죠. 내가 그 필기한 거 받아서 봤는데 필기가 잘못된 건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일선이 아들이라고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기가 좀 섞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정일선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요 밑에 보면 여기 아기라고 나오잖아. 아기. 얘는 정일선의 아기야. 정일선의 아기고 정일선은 아빠예요. 아빠 여기 이 집 아빠 이름이 정일선이잖아. 애기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요.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기라고 부르면 내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고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상 정일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출정한 사이에 정렬 부인이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정렬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정이 여기서 정이 뭐야? 감정, 욕정 이런 뜻입니다. 욕심이 많은 여자라는 뜻이야. 욕심이 아주 많은 여자가 모략으로 충렬, 이 충은 뭐였어요? 절개, 충성 이런 걸 말해요. 그렇죠?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12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자살합니다. 근데 이 금섬이가 죽을 때 어떻게 하고요?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게 다 훼손을 합니다. 훼손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옷을 입고 죽어? 충렬 부인의 옷을 입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위장한 거야? 금섬이가? 충렬 부인이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한 거죠. 충렬 부인이 자살한 걸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렬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얼매를 뭉쳐한다. 전장에서 정일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였겠어요? 자, 원수가 대경하여, 자, 이름이 바뀌어 나오죠. 아까 승상 정일선의 직업이 뭐예요? 대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승상이 누구야? 이 원수라는 공일인물이죠. 원수가 그 전장에서 온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니, 연고는 뭐겠어요? 이 앞에 줄거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정렬 부인이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이 그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뭐하게 생겼어?
죽게 생겼다. 그죠? 왕비도 많이 화가 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를 물으시고 이나여 중문장에게 분명하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문장 차위 인솔을 하여라. 자, 중문장은 뭐하고 오라는 거야? 나중에 군대만 데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죠? 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 뒤에 봐봐. 여기 연결해서 있는데 상수문에 보면 대사마, 대도독이자, 대원수, 직함이 3개나 있어요.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니? 국무총리 겸, 뭐 국방부 장관 겸, 뭐 이런 거야. 이해되니? 직함이 3개나 있단 말이야. 엄청 높은 거야. 좀 높은 정의선이 돈수, 그러니까 손을 모아 100배 살해하면 신이 서융을 쳐 사로잡고 거기다 붙여봐. 그럼 중군장이 잡은 거야? 얘가 잡은 거야? 정의선이 잡은 거야? 정의선은 이미 다 죽이고 끝낼 거예요. 그지? 그럼 뭐만 지시한 거야? 얘한테 지시한 거?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라는 지시만 하고 나만 먼저 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 처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간 게 아니야. 다 끝내고 간 거야. 이해되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시 돌아가 봐. 나는 변이 있어 먼저 집에 가니 중군장 차위 인솔하여라 하고 3일 달려가서 보니까 왕비가 12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거든. 아마도 이 과정에 숨겨진 내용이 뭐냐, 왕비가 왜 월매를 때리고 있는 거야? 왜 때리고 있을까? 자, 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여기 봐봐. 자, 여기가 이제 누명의 내용이 요 뒤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승상이 갔더니 왕비를 봤더니 왕비가 막 사연을 얘기해. 야, 너 말도 마. 니 그 아내인 충렬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사연은 뭐한 상태야? 누명을 쓴 그 내용을 말해요. 이해돼요? 바람 펴가지고, 그제? 그래서 자살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죽은 거는 그 충렬 부인이 아니고 누가 죽은 거야? 금섬이가 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누구 잡아다가 월매를 잡아다가 충렬 부인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캐묻고 있던 중이야. 이 내용이야. 이해돼? 이해됐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근데 안 한다고 갑자기 너무 이입했어요. 주인공인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공이 그 일은 소자가 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일어나는 사건 제가 이미 듣고 왔어요. 그게 어디서 알았어? 호첩이 가져다준 편지를 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 처음에 그놈이 누구야? 충렬 부인이 바람을 폈다는 그 남자가 대체 그 충렬 부인의 방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그놈이 누구야? 정렬 부인의 그 종인 금년이라는 애가 남장을 하고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함정에 빠뜨려고, 그지? 그지?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야? 사촌 오빠가 했다는 거야. 정렬 부인의 사촌 오빠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렬 부인의 사촌 오빠가 얘기하기로 걔 이름이 뭐야? 복록이야. 그래서 복록이를 잡아다가 사실을 알려고 갔더니 이미 복록이 뭐 한 거니?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어떻게? 자살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누굴 잡았어요? 옥조를 잡았어. 얘네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그냥 집에 왜 옥졸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부잣집은 집에 뭐가 있어요? 병사들이 다 있어요. 개인 병사가 있고 모두 있어. 심지어 감옥도 있어. 집에 집에 감옥이 있다니까. 진짜야. 그래서 잘못하면 감옥에다 집어넣어 다치는 식구들끼리. 진짜니까. 그래서 거기 옥을 지키는 관리가 따로 있어. 자기 집에. 그럼 걔네를 불렀어. 걔네를 불러가지고, 그치? 그 상황을 보내드리니까. 불러서 뭐라 물어봤어? 야, 니네 그럼 처음에 그 금섬이가, 아니 그 시체가 금섬이라는 거 니네 어떻게 알았는데? 캐물었더니 누가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준 게 아니고 얘네가 딱 보니까 죽은 시체의 손이 약간 험해. 즉 뭐하는 사람이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라는 거야. 그러면 귀부인의 손일 리는 없잖아. 귀족부인의 손이 그렇게 험할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돼.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야?
금년이가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충렬 부인의 시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체를 꺼내려고 하는데 손을 보니까 이거는 종의 손이지 귀족 부인의 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금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정렬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이해돼요? 그럼 정렬 부인은 다시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지 사촌 오빠나 지금 여기 있는 왕비, 즉 이 집의 시어머니야.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시체가 어머니 시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얘기 듣고 이제 왕비가 어떻게 한 거니? 월매를 불러다가 주워 패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 이 자식이냐? 이러면서 그 상황인데 이해되나?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월매를 이제 왕비가 빡이 쳐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얘가 불지를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연이 끝까지 말을 안 하냐 그러고서 목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충렬부인도 못 찾죠. 왜냐면 얘만 알거든. 충렬부인이 어디 숨어있니. 그 위기에 하필이면 딱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우연적 사건이죠. 딱 도착을 해가지고 얘를 구합니다. 월매를 구해요. 이해되죠? 그 충렬부인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월매가 인사를 모르다가 인사가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인정사정이라는 뜻이야.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요. 누구세요? 왜냐면 계속 총 맞았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겠냐고. 한참 있다가 저기 도련님 오셨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충렬 승상 빨리 부인을 살리세요. 왜냐면 거기도 위험해요. 왜냐면 어디에다 숨겨놨니? 집에 있는 그 우물 뒤에 있는 구덩이에다 숨겨놨어요. 거기는 물이 차 있고 되게 위험한데 어둡고 추운 데인데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돼?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월매가 막 울면서 제가 지금 못 걸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걷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똑똑해 그죠?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구덩이에서 부인과 아기를 찾았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거의 죽어가다가 남편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죠. 그죠? 여기도 또 인사를 모르다가 인사를 차려. 그죠? 인정사정 파악하는 차려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9년지수. 9년지수란 말은 9년 동안 비가 내린 걸 말해요. 그럼 뭐가 제일 보고 싶겠어요? 그죠? 맑은 하늘이 보고 싶겠죠. 반대로 7년 대한. 7년 대한은 뭐예요? 7년 동안 가뭄이 든 걸 말하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반갑겠어요? 비가 내리는 게 제일 반갑겠죠. 빗발같이 바라다니. 그 말은 이걸 관용어라고 그럽니다. 그죠? 직유법이 들어가 있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런 표현 아시나? 모르냐? 그러면 뭐지? 배고프면 다 맛있다 이런 뜻이야.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게 뭐예요? 관용어구라는 거죠. 관용어구. 이해되죠? 대왕같이 바라더니 그러니까 무지하게 바랬다 이런 뜻이야. 엄청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구덩이에서 이 구덩이는 공간적인 걸 뜻할 수도 있지만 뭘 뜻하는 거니? 내가 지금 모략을 당해서 누명을 쓴 위기를 말해요. 그죠? 이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거는. 이해되니? 이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서리법이죠. 알았으니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맡겨주소서 하며 인사를 우리 또 정신을 잃어요. 이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이 말은 자 이게 서리법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은 대부분 서술자가 자기의 뭘 드러낼 때 견해를 드러내는 걸 말해요.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 참혹한 형상은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어디에 비하리오 이 말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그런 뜻이고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아이를 구하고 이제 구하고 왕비에 가가지고 왕비전에 가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 왕비는 이때까지도 알아요 몰라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냥 조합해기만 하고 애들 그랬었는데, 근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서 그럼 빨리 금연을 잡아.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그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금연을 불러오죠. 금연을 불러와서 국문 집에서 이제 묶어놓고 또 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얘는 집 자체가 궁궐인가 봐. 뭐 왕족 집안인 거죠, 얘네가. 그치? 얘네? 이 승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왕족입니다, 왕족. 엄마가 왕비잖아. 자기가 황제는 아니에요. 황제는 아닌데 뭐야? 엄마가 왕족 계통에 있는 거죠. 거기 아들인데. 그래서 얘가 난리가 난 거야. 너 다른 데로 말 못할까? 이렇게 하는 과장법이죠. 이때 정렬 부인은 승상의 호통 소리가 집에 쩌렁쩌렁 울리니까 똥을 싸. 그냥 재밌자고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정렬 부인이 내가 보기에 욕심도 많고, 그죠? 엄청 강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뭐 이 정도의 똥을 싸겠냐,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 자체가 뭐에 대해서, 정렬 부인 같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비판과 풍자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 똥 싼 거는 또 누가 있냐면, 그 춘향전에 보면 변사떨어가 알아요? 그 젊은 여자를 자기 무슨 첩으로 만들겠다고 막 고문했던 남자 있습니다. 아시나? 그 변사떨도 똥을 싸요.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때 똥 싸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거를 차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연이 할 일 없이 다 알아요. 여기 봐봐. 정렬 부인이 하던 말이면, 정렬 부인이 하던 말이 뭐겠니? 충렬 부인을 어디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지?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지?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했던 작전 계획의 말이겠죠. 그지? 그 말과 제가 남복을 하고 그래서 시켜가지고 충렬 부인의 침소가 들어갔던 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달아난 척한 거. 그 다음에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워 싸움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벼가요 곁에 있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보면 이런 거야.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일단 정렬 부인이 아픈 척하고 충렬 부인이 가서 뭐 해줬어요? 이 여자가 착하니까 병간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해주고 있을 때 금연이는 어디가 있는 거야? 충렬 부인 방에 가서 이렇게 남자가 일부러 누워있어 숨어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서는 정렬 부인이 나 좀 괜찮아져서 너 방으로 빨리 가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여자가 가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얘는 방에서 뛰쳐나와서 도망가는 척 했다는 거야. 그죠? 그지? 그렇게 해서 누명을 씌우는 거야.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그 충렬 부인 방에서 어떤 남자가 막 도망치는 걸 봤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누명이 씌워졌겠죠. 무조건 증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누구야? 사촌 오빠가 가가지고 뭐하니? 왕비한테 잃은 거죠. 거기 그 종들이 봤대요. 거기 충렬 부인 방에서 남자가 뛰쳐나오는 걸 봤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이러니까 죽여!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별했더니 침소를 강권해서 침소를 마지못할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통곡하시며, 왕비가 다 듣고 보니까 자기가 뭐 한 거야? 속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니. 그래가지고 사람을 2명이나 죽일 뻔했으니까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자기 며느리도 죽일 뻔했고. 자, 요 봐봐. 여기 고전소에서 많이 쓰는 건데, 금연이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요약해서 보여줬죠. 이제 사건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왜? 사건의 진상. 네, 거기서 진상은 진상을 피운다는 그 단어가 아니죠. 진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치? 금연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가정사 소설에 쟁총형? 쟁총이요? 쟁총. 이게 쟁총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봐봐. 진실이 뭘 통해서 밝혀졌지? 문초를 했잖아. 그러니까 집 안에서 뭘 한 거야? 야, 봐봐. 쟁총형이라는 게 뭐니?
쟁이 뭐냐면 법적인 다툼을 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럼 집안에서 증인들 불러다 놓고 뭘 확인하는 과정이야?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툼을 말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명을 썼던 사람이 뭐 하게 돼? 그 누명을 벗고, 그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금 드러내 있는 소설을 말하는 거야.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그게 원인은 뭐 때문이야? 두 부인은 아니죠. 한쪽 부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쫓아내기 위한 작전을 말하는 거죠. 이걸 쟁총형 가정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자, 내 밟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왕비가, 내가 저 악녀가 누구니? 정렬 부인이죠. 정렬 부인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충렬 부인은 내가 우리 첫째 며느리를 어떻게 보겠어? 말하면서 이 엄마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막 칼을 들고 막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니까 아들이 말리면서 어머니가 여기서 만약에 다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꼴 볼 바에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본심 아닐 거야, 그치? 그 시어머니도 뭐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를 생각은 아닌 거죠. 그치?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뻘쭘하겠니. 그러니까 칼 들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말하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볼 바에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나 며느리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엔. 미안하니까.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혈 부인 해코지 않냐. 임의로 죽여주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봐봐. 여기까지 해서 죄상이 다 드러났어도 이 정렬 부인의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이에요. 당연할 거 아니야. 남편이 왕비의 아들인데, 그치? 그 부인은 어떻겠어요? 귀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왕족이라 하더라도 귀족이나 왕족을 함부로 처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이해돼요? 그래서 뭐예요? 임금에게,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럼 상소문을 올리면 뭐 할 수 있어, 이제? 처단이 가능해져요. 법적인 것의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 처벌이죠? 처벌이. 그래야 가능해져요. 그래서 상소를 올린 거야. 그래서 대사마 대도동 정은성이 어쩌저쩌 이런 일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죽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이 여자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뭐라 그러지? 권선 징악적 소설이지. 그래서 끝에가 그래서 잘 살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불쌍한 건 누구예요? 아니 금섬이에요. 금섬이 죽었잖아. 지 얼굴을 해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금섬이는 어떻게 되냐면 금섬이는 걔를 아예 종의 개념에서 일반 양민인가로 신분을 상승시켜줍니다. 아예. 월매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월매는 엄청난 보상을 받고 금선미는 죽은 이후에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 그래서 걔네 집 자체가 다 노비 집안에서 풀려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앞뒤로 막 돼 있는 뭐 기억을 보니 어쩌고저쩌고 니은을 보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랑 뒤에 문제에 보면 원수가 중군장에게 뭘 했어? 뭐 승상이 월매에게 뭐 했어? 옥졸이 금연에게 뭐 했어? 막 이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쭉 정리되고 그 문제 풀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한 번만 더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도는 다 빠졌는데 편식들을 보시고